2012년 12월 15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공지했던 대로 문법 특강 한다고 했었죠. 근데 한영민이 문법 특강 한다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비슷한 강의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할 내용은 그 자료 한 부분만 줘주시겠어요? 이게 그 SO 교재 제일 앞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 SO를 만들 때는 이걸 항상 매달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문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오늘 하게 될 내용은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문법에 대해 접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정리해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법 그런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한 언어에 체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를 쭉 본 다음에 그 안에서 법칙을 찾아내서 그거를 체계화시킨 것은 한쪽에 어떤 분석을 목적으로 한 문법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용자 입장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이렇게 보거나 내가 직접 쓰거나 입에 붙여서 말하거나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정리해놨던 결과론적으로 접근했던 방법으로 문법을 가지고는 상당히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고를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뭐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생겨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체계를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체계가 부여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그걸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처음에 1번 부분 품사 문장 성분이라고 해놨고 3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구문과 용법이라고 설명을 해놨죠.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했냐면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혼자 그냥 영어를 뭐 이렇게 익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앞에 있는 품사나 문장 성분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뭘 알려드리고 하는 것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 기본 단위가 처음에 나왔던 품사하고 문장 성분의 개념이에요. 우리 그 전통 문법에서는 그 문장 구조를 형식으로 나누잖아요. 몇 가지로 나누나요? 5가지로 나누죠.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5가지로 이 영어를 나누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2~3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누질 않아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근데 우연히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일본 문법 책을 번역해서 들여오면서 그게 그대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그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독. 참 재밌는 것은 나중에 정말 너무 이게 체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 뭐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5형식. 여기 작아졌지 이렇게? 5형식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근데 잘 보면요. 주어나 목적어, 목적보어는 문장 성분이고 동사는 품사예요. 근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써놨지만, 이게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들이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분법이 다른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어떤 문장 구조를 설명하면서 어떤 건 동사라고 하고 어떤 건 목적어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위적인 구분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그냥 무슨 뭐 복잡한 거 빼고 이거면 끝입니다. 이건 끝이에요. 여러분이 몇 형식으로 알고 있었죠? 1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보면은 이래요. 모든 영어는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붙고 막 2형식, 3형식 되는 것은 다 뭐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 구사하는 데도 전혀 문제 없고 그걸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 동사에 정말 충분히 다 쓰이는 다양한 동사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법이 이렇게 설사 5가지로 구성됐다 잘 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이 좀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이제 이거 어떨 때 이런 말 쓰나요? 안 쓰죠, 이런 단어. 일단은 이거 어떨 때 이런 단어 쓰나요? disseminate. 다른 단어로 다른 단어. 센스 있어요. 그러면 되는구나. 다른 단어로. 오케이, 좋아요. 좋았어요. 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정민 씨, 고맙습니다. 자, 다른 단어로? 자, 그럼 이런 거. 뭐야, 어쩌라고. 아무리 쉬운 걸 대도 왜 모르면 어떡해요. 너? 한성현 씨? 딜레이. 됐죠? 네. 딜레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봤죠? 어떻게 알고 있는 단어인가요? 뭐, 연기하다, 뭐, 지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이제 제가 종종 1대1 대응 얘기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단어를 하나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으면 형식에 대한 개념은 의미가 없다고요. 몰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형식은 누가 써놓으면 구분할 줄 아는데, 어떤 단어를 딱 떠올렸어요. 그 단어가 어떤 식의 모양의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무리 알아도 모르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게 동사에 달려있다. 모든 게 형용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이 모토입니다. 결국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영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면, 문장부터 배우는 아이들이? 단어부터 배우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나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무슨 단어 배우던가요? 엄마, 아빠 배우죠? 그 다음에 뭐 배우는지 아시나요? 밥, 비슷한 거예요. 밥, 맘마,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주로 명사성 어구로 해가지고, 맘마, 엄마, 밥 하다가, 나중에, 이런 게 들어가죠? 처음에는 맘마 하다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자기도 모르게 단어들을 익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쓰다 보니까 엄마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밥 다음에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서 그게 문장이 형성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 가만 보면 우리는 그런 단어들도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론적으로 접근해 놓은 문법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은 그래,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외워서 거기다가 떠오르는 말을 띡 붙여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단어를 1대1 대응으로 외웠어도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놈들이랑 어울리고, 뒤에 대시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거의 본능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밥주하는 것처럼 쓸 수 있을 것만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지금 우리 아주 잘 구분했는데 그 문법을 잘 못 구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언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국어 시간에 무슨 어휘에 대해서 배우고 막 이렇게 국어 시간에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국말 할 줄 아나요, 모르나요? 초등학교 2학년 알죠? 아는 애들이니까 거기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이건 무지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제가 97년에 밴쿠버에서 6개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많은 경험했어요.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 많은 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은 진짜 7살도 영어를 잘하는구나. 느끼는 바가 컸어요. 7살도 영어를 잘하는구나. 제가 살던 집이 이 지하였어요. 반지하였는데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창고였는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하숙을 하는 거였나 봐요. 이제 그 홈스테이 아저씨 아줌마하고 되게 친했는데 종종 제가 얘기하는데 저쪽으로 이제 창을 내가지고 베란다처럼 돼서 밖에서 이제 그때는 담배를 피웠으니까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혼자서 앉아 있고 그랬는데 거기 큰 트램폴린이 있었어요. 방방이라고도 하고 뭐 또 뭐라고도 하죠? 덤블링, 퐁퐁? 퐁퐁은 이거 아닌가? 네,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옆집에 있는 아이가 무지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혼자 담배 피우고 있는데. 딱 한참 쳐다보더니 뭐라고 물어봤니?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되물었어요. How old do I look?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17?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27살 정도 됐는데 그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뭐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영어 교육을 받고 3학년씩, 4학년씩, 5학년씩도 다 아는 사람이 뭐 투부정사 용법 3가지 배우잖아요. 부사적, 명사적, 형사적 용법도 배우고 다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쟤만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이제 통역대학원을 준비를 하려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 맞아 이상하다. 우리는 문법을 저렇게 아는데 저만큼도 못하면서 뒤집어 생각하면 좀 전에 다시 그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말을 단어 없어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된 다음부터 체계를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짐 정리하면서 종종 얘기하죠. 문법책을 펴게 됐다고. 고등학교 때 봤던 성문 기본용을 폈는데 막 이렇게 밑에다 막 밑줄 그어놓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부어가지고 막 책 찢어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화가 났던 거 되게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놓은 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체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금방 읽으면서 너무 잘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제 말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이게 문법이라는 것이 구분해 놓은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영민 어학원에서는 뭐라는 곳인가요? 그런 이 문법이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결국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뭔가요? 말을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너무도 맞지 않은 공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뭐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영어를 못하니까 아직도 학원에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사교육에서 이제 몸담고 있지만 사실 사교육을 없애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근데 요거 빼고 여기 한영민 학원 빼고 사교육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법을 가르치면요. 문법은 거의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두어 달이면 끝납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할 줄 알게 되면 그게 너무 쉽게 머릿속에 체계를 잘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수준의 말을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지금 SO에서 다루고 있는 건 미국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으로 넘어가면 MO, 그 이상으로 넘으면 대졸 이상의 미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 수준만 말할 수 있어도 금방 이 책을 보면 쭉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말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엉뚱한 방향이에요. 어떨 때 옛날에 성문 기본용을 보니까 그게 정근대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문법책을 냈어. 보면은 그런 문법책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문법책도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유명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잖아요. 저 물론 봤어요. 아주 기초서부터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여전히 이건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문법이죠. 근데 이거 누가 썼나요? 미국 사람이 썼죠. 그럼 누가 봐야 될까요? 미국 사람이 보는 겁니다. 왜? 말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어떻게 됐던 간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결과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서론을 간단히 끝내고 그럼 품사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써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스토리하고 맥락이 잘 녹아있는 걸 여러분 걸 만드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풋을 내 거를 만들면서 그래 이게 이 문장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야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품사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어를 봤을 때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는구나라는 거를 인풋용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훨씬 내게 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밥 줘 이렇게부터 배우면 좋겠지만 성인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단어는 그 말을 쓰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 단어는 이런 걸로 쓰여지게 돼 있어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여러분이 procrastination 합시다. 왜 아까 이 예를 들었냐면 이게 영안사전에 보면은 지연시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연시키다. 그러면은 뭐하고 비슷해요? 딜레이랑 비슷하죠? 근데 가끔 보면 procrastination이라는 단어가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왔어요.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단어니까 아마 뉴스나 이런 데 나왔겠죠. 나와서 이거 배웠어. 다음에 이제 한영 번역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프로크레스에서 쓴 거야. 그런데 뒤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요 단어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요건데 엉뚱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떠올렸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요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단계에서 요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원래 얘는 태어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품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모호하게는 알고 있지만 품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SO나 SF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이 품사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품사 정리는 한 번쯤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몰라도 사실은 보면 다 되지만 왜 너무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기초적인 문법적 책 한 권 정도를 보는 건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특히 어떤 부분을 보냐면 품사를 설명해 놓거나 문장 성문을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들 이걸 꼭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품사다 동사가 뭔가요? 동사. 뭐 움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를 알고 나서 여러분이 인풋으로 문장을 봤을 때 이게 그럼 여기 어디가 동사야? 이 단어는 이게 동사인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1:1 대응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장에서 이 단어 자체의 품사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몰라가지고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걸 제대로 못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품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영어에서는 동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놓은 거는 그냥 쭉 한번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니까 읽어만 보시는데 여기서 특히 뭐 쓸데없는 거 별로 쓸데없는 거는 뭐냐면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치사나 접속사 이런 것들은 어떤 품사라기, 이거는 결과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동사, 부사, 동사, 부사, 형용사 정도?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볼 때 항상 이 단어를 여러분, 단어 정리법 알려드렸죠. 단어 정리를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품사를 쓰였느냐. 그리고 품사가 무엇이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라는 것하고 이 단어 다음에 뭐가 연결됐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단어 설명을 할 때 이런 걸 합니다.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다들 어떤 단어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모양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뭘까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뭘까요? 단어예요, 단어. 또 이것도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퍼즐처럼 원래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인 놈이 있는데 요 홈에 맞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 얘네들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개념들이 그나마 요즘 다인 것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얘기도 안 나왔어요. 요 말이.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co-location. co하고 location에서 놓이는 자리가 같이 놓이는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한국말로 요즘에 연어라고들 합니다. 연어. 그래서 예전에 이 연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 예전보다. 단어를 볼 때는 그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떤 놈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책이 누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역대학원 입시반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책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알고 보내오더라고요. 이제 홍보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쭉 봤는데 책을 보니까 표지에 연어 사진이 있어요. 살몬이요, 살몬. 그 물고기 연어 사진이 이렇게 있고 위에 컬러캐신 돼 있더라고. 센스 있지 않나요? 나도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썰렁한 것 같아. 좋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쉬운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wake로 떠올랐어요. 이게 뭔가요? 품사 어떤 품사로 보통 쓰이나요? 동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이죠.
명사를 잘 모르고 이제 동사를 쓰게 했으면 wake 하면 떠오르는 주변에 뭐뭐가 떠오르세요? up이 떠오르죠. 그죠? wake하고 up이 잘 원래 붙는 놈들인 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린 건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런 거.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자인이 뭔가요? 그냥 디자인이죠. 동사인가요? 명사인가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게 동사로 쓰이면 좌우 모양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to 이렇게 쓰인다 그러는데 to를 쓰인다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랑 붙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구부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좌우에 붙을 때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서로 막 정말 단어들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어에 한 가지 있으면 want 하면 뭐 떠오르세요? 목적어 투부정이 떠온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 있는 것도 want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저 뒤에 있는 놈이랑 어떻게 어울리는지라는 성격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잡다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하나 이렇게 사전 가지고 고민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통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SO에서 통째로 다 외우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want라는 동사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딱 떠오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모양을 맞춰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밥 하면 뭐가 떠오르듯이 줘라고 하는 게 떠오르듯이 먹어 이렇게 떠오르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코로케이션 집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책 역시 비슷한 단어들 붙여가지고 그걸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언어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장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개념은 예전부터 이미 뭐 수백 년 전부터 이 영어권 국가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미 언급이 됐던 거였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전이 있어요. 초록색 책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책은 제가 통역대학원 날 때 처음 소개를 받아가지고 보게 됐는데 BBI 딕셔너리라고 해서 초록색 책이 있는데 얇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단어를 하나 딱 찾으면 그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들이 주어 어울리는 거, 목적어 어울리는 거, 뒤에 저쪽에 어울리는 거 그걸 다 정리해놨어요. 너무 잘 만드는 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영어 쓸 줄 아는 사람들인데 조금 어려운 단어 내가 써봤어. 한번 써보자.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들 중에 뭘 쓸까? 떠오르는 게 없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그 단어를 써보면은 여러 개 제안을 해놔요. 그러면 요거 쓰면 되겠구나. 골라다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라이팅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품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문장을 보고 그 안에서 이게 어떤 품사를 쓰였고 앞에 뒤에 모양이 이렇게 연결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문장 성분은 그냥 쭉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죠. 문장 성분이란 거기 써놓은 걸 보세요. 품사가 각 낱말의 성격을 애초에 타고난 성격을 구분한 것인 반면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각 단어가 취하는 역할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볼게요. 품사 문장 성분인데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하고 동사 빼고는 다 단어의 성격이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문 보세요. He wanted to become a lawyer였죠. 이 wanted라는 단어하고 to도 어울리고 become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wanted to become 사실 이런 게 한 덩어리라고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SO 수업 같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의미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에 요게 한 덩어리에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연어라는 용어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런 개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ecome a lawyer 너무 잘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he wanted to become도 좋고 become a lawyer도 좋고. 근데 이거를 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붙여가지고 he wanted to become a lawyer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다 보면은 wanted to become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become a lawyer 이런 말이 자주 쓰이다 보면 당연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도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으로 그래 언제 나왔어라는 걸 익히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자주 나오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 wanted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덩어리가 돼서 wanted to become something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뭐예요? He had a cup of juice a moment ago. 그러면 he had a cup of juice. cup of juice 같은 경우는 한다는 거죠, 그냥. had a cup of juice? 그럼 주스 마셨다라는 거고. a moment ago. a moment ago도 마찬가지예요. ago하고 moment하고 너무 잘 같이 다닌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래. 주스를 마셨는데 좀 전에 마셨네. 그냥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돼요. 주어하고 동사분만 보세요. had. 그다음에 had에 자연스럽게 뒤에가 딱 따라 나왔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밑에 그 세 번째 거. Mark said he would never be able to do that again. 이건 좀 여러 가지가 나왔죠. Mark said he would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자주 붙는 거. Mark said 끝났어요, 이미. he would 끝난 겁니다. 그리고 never 위치가 또 어디예요? never be able to 이렇게 했죠. 위치 never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 위치가 would never be able to, would never be gonna do, would never be
뭐 satisfie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ever의 위치가 결정돼 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never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 word가. 그리고 뒤에 word가 나왔으니까 be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문법으로 나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야말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크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 그거 잘 못할 거야 라고. 그럼 못할 거야 라는 말이 뭐예요? 못할 거야. Would never be able to 라는 거죠. Would never be able to. 그리고 아까 wanted to become과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said 딱 긋고 would 딱 하고 비동사 딱 하고 지나가고 문장을 이해했다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올 때 또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게 되면 would never be able to do 이게 한다고 do that again.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또 뭐냐면 he said, he 연결도 잘 돼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Mark told he. 읽혀지지도 않아요. Mark told he. 잘 안 읽혀지네? 여기다 여러분이 말하다 이렇게 외우고 나서 동사라는 거를 말하다 해서 tell도 있고 speak도 있는데 여기다가 he 앞에다가 said 자리에다 뭘 넣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said he라는 말 자체가 많이 붙어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을 보고 나서 마크가 얘기했구나. 그걸 다시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사 said고 never be able to 요거 하나 동사 부분이고 do that again 이거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입에 붙여버려가지고 머릿속에 의미를 떠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게 몇 형식인 걸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 it's not wrong to say he's guilty, it's not appropriate to say he doesn't deserve humane treatment. 그러면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그 사람이 유죄라고 말하는 게 틀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좀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장을 쓰냐면 while 때문에 그런 거예요. while이라는 단어가 뭘 결정해버렸어요? 전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해버렸죠. 어떻게? 그렇긴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해. 이런 걸 결정했단 말이에요. while은 비교적 쉬운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 틀려요. 이걸 막. however 뭐예요? however. 그렇지만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우고 얘가 원래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however 그렇게 틀려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러나니까 but도 그러나고 however도 그러나인데 but보다 좀 멋있는 단어가 however니까 그냥 but를 쓰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얘가 쓰이는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냐면 she is pretty. however I don't like her. 물론 이제 이건 표기법에 하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그거를 좀 너무 이렇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영어 정말 이상해요. 나 여권 만들어가 그거 여기 사거리에서 만나자. 사거리에서 만나. 이제 누가 이제 문자를 나 오늘 여권 만들러 가거든. 밥 안 먹었어. 문자 3종 세트 그냥 다 넣어가지고 막 사거리에서 만나 여권 만들러 가서 밥 안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 감옥에 넣어야 돼요. 30년형 줘야 돼 이런 사람들. 막 싫죠. however 이렇게 쓰면 그런 느낌이에요. 더 심해 한 10배. however는 이렇게 중간에 못 써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 however에 일단 모양 그래 이렇게 쓰면 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는 놈들 다 죽으라고. 원래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그러나 하고 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양을 잘 보고 아주 탐독을 했는데 그래 이렇게 썼구나. 여기 이런 뜻이네. 좋았어. 그럼 이걸 통째로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머나먼 길인 것 같지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왜 이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강이 되게 넓어. 이제 그 저수지가 엄청 넓어서 끝에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그 기회가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내가 밑에 내려가서 저수지 이렇게 있으면 저수지 규모도 안 보이고 내가 어느 위치인지도 안 보이지만 한번 쭉 나중에 올라가면 저렇게 조만한 거였어 이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이게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너무 방대하고 외울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나중 되면은 너무 똑같은 식이야.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단 말이 알게 3가지밖에 없음, 유의하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3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 이미 지금 여러분 뒤에서 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 걸 알아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걸 알죠. 근데 사실 보면요, 이런 구문이 너무 자주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나오면 또 무슨 말인지 나올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단어를 확실히 그 나올 때 이 단어를 그래 요 모양으로 됐고 이런 맥락을 쓰이는 거구나는 걸 확실히 알기만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으로 아무리 한 개를 가지고 2000번 써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원래 그 1대1 대응으로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할 때는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래 이게 맞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면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냥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이제 구문과 용법이라고 해놨는데 큰 틀은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문법이 아니라 좀 어떤 시각을 바꾸시라는 의미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단순한 문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법에서는 이거를 복문의 개념이 아닌 그걸 뭐라고 하죠? 복문이 아닌 게 뭐죠? 단문인가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장이라 그냥 쓴 겁니다. 거기 써놓은 것처럼 동사가 다 이걸 결정한다라고 했죠. 이 동사의 모양이 원래 어떤 거랑 어울리는지가 모든 걸 결정해요. 예문 볼게요. 4페이지에. I'm going to go to the United States next year. I'm going to go to the United States next year 했죠. 그러면 내년에 미국에 갈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m going to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어울리는 놈들이 어디를 갈 거야 라고 하니까 go도 나오고 당연히 장소도 뒤에 따라 나오겠죠. to the United States. I'm going to라는 말 때문에 뒤에 모든 말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모양이 나오는 순서가. 그렇죠? 근데 물론 I am going to 하는 거 이런 거는 비교적 여러분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 동사 부분이 여러분들 1대1 대응으로만 알고 있는 단어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게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she ate an apple today. 그래서 ate만 나와도 이미 뒤에 뭐가 따라 나와야 되죠. 뭘 먹었는지가 따라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ate이 결정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1대1 대응으로 외우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것이 우리말 1대1 대응하고 얘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다 하고 eat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 먹다 하고 eat이라는 동사 eat라고 하는 이 영어의 동사는 서로 딴 애예요. 그냥.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다른 애라고요. 원래.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먹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먹는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애들이 eat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그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한 개에 불과하지 둘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eat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래 eat이라는 단어가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을 떠올린 다음에 우리말의 특성을 여기다 대입시켜서 그게 맞게 쓰려고 하니까 뒤에 보면 다 틀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한 걸 딱 보면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왜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제가 2002년 4월달에 그 강의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첨삭을 모든 사람들에게 번역을 시켰어요. SO도 뭐가 없어, 다 해. 근데 왜냐하면 제가 눈높이를 잘 못 맞췄던 거죠. 수업 진도가 지금 MO 수업 진도의 한 3배 정도? 그게 제가 맡은 제일 밑에 반이었어요. 딱 들려드리고 자 뭐라고 했죠? 아니 거기 아니죠. 이런 뜻이죠. 다 아시겠죠, 구문. 다음 넘어갑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1시간 동안 막 7분, 8분 막 듣기. 이렇게 했었어요. MO 하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번역, 그 하루에 사설 1개. 한 달에 10번인데 사설 1개, 신문 사설, 우리나라 신문. 그걸 갖다 영어로 번역해서 딱 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4, 50명 되니까 감당이 안 돼. 반이 2개야. 그러면 이제 하룻밤에 10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설 1개 분량을. 밤새고 오는 거야. 1시간, 2시간 정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여기에 속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요? 막 눈도 썩고. 왜? 왜 눈이 썩었을까요? 내부로 말하기 힘들고. 왜 이렇게 보면 영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영어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어떤 이분들이 써놓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를 딱 써놓은 거 보면은, 한국말이 그거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어만 보고 첨삭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딱 보면은, 한국말이 그거였겠구나. 보면 그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1대1 영어를 알고 있는 것 같다가 그 한국말 모양에다가 자기 배운 문법에 득득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비문의 장난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왜 더 이렇게 처음 뭐든 시험식을 열심히 하잖아요. 초보 강사. 제가 그때 29살
30살이었거든요. 아주 막 밤새고 막 첨삭하고 이것은 요렇게 해서 안 어울리고 요 단어가 안 어울림 막 해가지고 막 한 장에다가 막 하는데 막 한 20분씩 걸려 한 장. 그 100장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죽음인 거죠. 그거를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그걸 그만둔 게 약 3,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년 가까이를 그거를 매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장 하면 100명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10번 하면 몇 번이에요? 1000장이죠. 그 한 달에 10번씩 했어요, 그거를. 1000장을 몇 년 했어요? 이게 한 달에 1000장이에요? 그러면 1년 12개월이면 12,000장이죠. 그걸 가지고 7년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좀 숫자가 정확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몇 정도 될까? 한 84,000. 네, 계산 잘하시네요. 84,000이랍니다. 그럼 거의 제가 여러분들이 써놓은 번역을 8만 장을 본 거라고 보시면 그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방식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습관을 많이 벗은 분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딱 썼을 때 뒤에 나오는 것들을 얘는 원래 뒤에 어떤 식으로 모양이 붙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틀리는 게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런 데 탈피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자꾸 이렇게 원문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쓰라고 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길어진 단순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하고 동사가 중요한데 그 뒤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이것처럼 이게 여기에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영어는 이렇게 양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주어동사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길어져요. 근데 그게 맞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세요. Months after the incident, Korea is, as it calls it, still teeming with anger that shows no signs of abating. 문장이 길고 좀 복잡해 보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에 한국은 그 사람 말에 빌자면 여전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밑에 한국말에 있죠. 그 사건이 몇 개월이 지났건만 한국은 그 사람 표현을 빌자면 아직도 분노로 들끓고 있으며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모르는 것 같다. 우리말이 딱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여러분이 어떤 걸 쓴다고 한다면은 이 말을 딱 한국말 봤어요. 그럼 이제 모양을 다 버려버리고 여기다가 떠오르는 말 써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쓸지가 일단 안 떠오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된다라는 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인 거죠. 뭘 먼저 쓸까? Months after incident를 먼저 쓸까? 누가 뭐 하고 있다를 먼저 쓸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뭐예요? 한국이 여기서 막 이렇게 분노로 막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노로 들끓는다고 할 때, 분노가 들끓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할까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이 좋아서 team이 떠올랐어요. 그럼 team이 떠오르면은 원래 요 놈이 어떤 놈인지 알면은 뒤에 이렇게 teaming with anger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걸로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건 Korea's teaming with anger예요. 그럼 중간에 그 덕지덕지 붙인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원래 그 기본 틀부터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 무슨 뭐 통사론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우리가 쓰기 위한 그 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teaming with anger. 원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teaming with anger. 그런데 앞에다가 기본 틀에 시간을 태는 부석을 넣었어요. Months after the incident, Korea is 거기다 또 부사를 넣었어요. Still teaming with anger. still이라는 단어도 모양이 Korea still is teaming, Korea is still teaming, Korea is teaming still, Korea is teaming with anger still. 어디에 놓을지도 자연스럽게 still이라는 단어를 자주 봐서 내게 돼 있다면 그 위치를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딱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인용된 사실이라는 점을 추가한 단순한 문장이죠. Months after the incident, Korea is, as it calls it. 보세요. 그럼 as it calls it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말을 빌자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걸 갖다 또 어디에 넣느냐라는 것도 이게 익숙해져야지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단어들이나 표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as it calls it이라는 한 덩어리가 어디에 붙나. still teeming with anger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문장은 Korea is still teeming with anger. 중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절이 2개 이상 연결된 단순한 문장. John told me he would come to Korea next year. John은 내년에 한국에 오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문이 아주 좀 많죠. 누가 그러는데 누가 어떻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John told me he would죠. John said to me he would 이렇게도 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자주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입에 붙어 있다면 John told me he would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Yeah, he would come to Korea next year.
단순한 문장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표현력의 중요성이라고 해놨죠. 표현력의 중요성. 표현력의 중요성이 아니라 표현력밖에 없는 거죠. 단어들이 얼마나 그 단어를 잘 알고 있느냐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럼 Jane came to Korea in December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It wasn't until December that Jane came to Kore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Jane은 한국에 10월 달에 왔다. 그럼 It wasn't until December that Jane came to Korea 하면 12월이 돼서야 제인이 한국에 온 거죠. 그럼 그 모양을 어떻게 쓴 거예요? It wasn't until December that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외워버리게 되면 또 영원히 여러분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구분해 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 이게 문장이 어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 나는 이런 표현을 알았어라고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It wasn't until 2 minutes that I go home. 문장 자연스럽나요? 어색하죠? 뭐가 어디가 어색한? 숨이 이상하죠? 시간인데. 숨이 지났는데 왜 이상하냐고.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어 동사, I go home 주어 동사 맞죠? 근데 왜 이상한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는지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래 시간이니까 시간 넣고 주어 넣고 동사 넣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뭘로 같이 갖고 있어요. 통으로 갖고. 이게 딱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를 보건 간에 이 영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영어를 목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거기 있는 문장을 따로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 거구나. 좋았어.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문법 강의라고 하더니 점점 외우라고 또 이렇게 하고. 아니, 어디 가겠어요, 한영민이. 맨날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 2개 이상의 의문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은 중문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아까 while 한번 나왔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lthough, even though, while, because.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어요. since, if, even if, after.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뒤에 어떤 또 다른 절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긴 했지만, 지금도 배고파.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알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 알 것 같지가 않은데. 써놓은 걸 보면 쉬워 보여. While I'm poor, I don't think I'm a lesser being just because of that. 내가, 좀 가난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지금 I don't think 한 다음에 뒤에 또 I'm a lesser being. 이렇게 해놓고 또 just because of that. 이런 게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구문으로 연결돼 있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구문 나오기 시작하면 이래요. 이거 뭔가요, 여기? However poor he may be, he is a great man.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however가 좀 특이하게 쓰였죠. 문법 용어로 이걸 무슨 however라고 하나요? 양보의 however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보 정말 그냥 외우는 것에다 양보하시죠. 응?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문법책이 뭐라냐면 however, 형용사, 주어, 동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영영 못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형용사가 또 어떤 거는 안 어울리거든요. 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의 이런 게 있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풋을 할 때, 영어를 좋은 영어를 받아들일 때, 그래, 요렇게 요 의미 덩어리로 구분된 거구나 정도는 이해하시라고 이걸 하나의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Even if he doesn't show up, I won't blame him. 그 사람이 안 나와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show up이라든지 blame이라는 단어의 용법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런 문장을 못 만들어내겠죠. during, while, after 등을 이용했다. 이거는 절을 쓰는 게 아니라 구를 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사실상 앞에 나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During my years in the U.S. 내가 미국 살 때 말이야. 이런 거야. 근데 when I was living in the U.S.
이렇게 쓸 것 같다가 좀 줄여서 이런 모양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during my years. 지금 얘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다 보면은 during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원래 뒤에 이런 놈들을 나오게 원래 가지고 태어난 놈들이 있다고요. I made a lot of friends 됐고 while은 저를 이끈다. 어디서 7페이지 7페이지 예문 또 보세요. During Clinton years, Americans were enjoying the best economic boom in 50 years. 그러면 during Clinton years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밑에 써있네요. 괜히 써놨다. 클린턴 재임 시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얘기할 때 during 누구 year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단어인 거죠. during Clinton year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during my years in the second 좀 이상하죠? 네, during my second year in college. 보세요.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단어거든요, 사실은. 단어라고 보여주는 거. During my second year in college, I got to know him. 이렇게. 내 대학교 2학년 다닐 때 말이야, 걔를 알게 됐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 거예요. 나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영어로 해볼까요? 그렇죠? I'm in my second year in college. 근데 2학년 하면 한국 사람 써보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썼을까요? sophomore 그런 거 쓴다는 거죠. second year in college 이렇게 쉬운 말이 있는데 그럼 second year in college를 갖다가 내 대학에서 두 번째 해 중이다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이것도 그냥 이게 전체가 한 단어예요, 그냥. 나는 이런 상태야라고 하는 한 단어라고요. 요건 다 한 단어라고 보는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을 이용한 두 개의 의미 단위 문장. 사실 이거 말이 좀 없어 보이죠. 왜 이렇게 복합 관계부사, 종속절, 주절, 이런 거 쓰면 멋있는데 그런 걸 안 쓰려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여요. After 1997 financial crisis, Korea는 빼야 되겠네. 왜 이렇게 썼지? After 1997 financial crisis, Korea's corporate culture has experienced great change. 이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라는 자리에다가 좀 되게 특이한 표현을 써본 거죠. In the wake of라고 쓰게 되면은 그게 있고 나서 그것 때문에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의미가 조금 더 정교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현력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또 in the wake of 다음에 원래 어울리는 성격의 단어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여기서는 얘는 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큰 사건이어야 됩니다. In the wake of his arrival. 좀 이상하죠? In the wake of his arrival, my life has changed.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격이냐라고 하는 것도 문장 전체에서 보고 그래 요게 한 덩어리야. 요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 금융위기이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통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금융위기쯤 되는 거나 돼야지 웨이크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걸 여러 번 보게 되면은 그 뒤에다가 엉뚱하게 무슨 그 사람이 도착하고 나서라는 말은 안 쓰겠죠. 그 다음 거 넘어가서 그거랑 비슷하게 또 follow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단어인 거죠. Following the infamous Chernobyl disaster. 그러면 이 악명 높았던 체르노빌 사태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이러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문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 뭐냐면은 구문을 어렵게 만드는 그 단어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놈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정도는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followin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하나요, 제가? SO도 그렇고 MO도 그렇고 무작정 외우라고 하죠. 자, 요건 한 덩어리고요. 요건 한 덩어리입니다. 요 단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하는 거. 사실은 제가 문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다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사구문을 4번에다가 따로 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구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분사편이라고 해서 문법책에도 하나의 챕터가 있죠. 근데 보면은 지금 봐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주어가 같은 분사구문. 이거 설명하기 지금 되게 애매한 것이 이걸 괜히 했다가 더 틀리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SO하고 MO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 방법이 몸에 익었던 분들에게는 사실 이걸 몰라도 돼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문법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설명이 좀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이 강의를 들어보거나 이걸 보면은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walking along the river, I ran into Professor Han.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걷다가 한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다. 이런 말. 우연히 만난 거 어디 있죠? 그렇죠. run into라는 말을 썼네요. I met him accidentally. I met him by accident. 엄청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walking 한 게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walking along the river, I ran into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walking 내가 건 거죠. 그런데 내가 거는 건 능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일 때는 이 자리 첫 단어가 walking이 아니라 이 walked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데 나올 리가 없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그게 뭐가 있냐면 저렇게 수동형으로 나오려면 그 단어가 타동사여야 됩니다. killed by 뭐랄까요? killed in an accident. He was transported to a room where a large black ball was placed. 이 볼은 무엇이었을까요? 간츠 모르시는구나. 아니, 만화책 여러분 만화책 간츠라고 모르시? 아니 한번 뭐 안 보시면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간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killed라고 쓰고 그 사람이 he 뒤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다라는 kill somebody라고 할 수 있으니까 killed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walk 할 수 있나요? 있죠. 네. 어떻게 walk 할 수 있죠? I walk her home.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walk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걸어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럼 walk to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어떤 모양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은 자기는 부사구문이라고 맞췄는데 나중에 문장이 이상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것도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두 번째 거 보세요. Thinking that I would fail the test.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I told my mom that I didn't even take the test. 아예 시험도 안 봤다고 말했다. 이렇게 thinking하고 I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주어가. 다음 넘겨보시고.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타동사가 이제 과거 분사 형태가 된 거예요. Beaten up by the football player. I was taken to the hospital. 그 사람한테 내가 맞아서 거기에 실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거는 과거 분사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가 그냥 나오기도 해요. Confident that it would come back. Eugene has lived in the house alone for the past 10 years. 그러면은 confident 한 게 주체가 누구예요? Eugene이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confident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근데 confident이 형용사니까 이거 being confident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confident they would come back. Eugene had lived in the house. 이거 됐고요.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문법 배울 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배웠을 거예요. 주어가 다르면 명시를 해줘야 되죠. He seeing the woman, she was crying. 그럼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본 게 그 여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본 거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he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He seeing the woman, she was crying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 이상함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저렇게 써야 될 경우에는 when he saw the woman, she was crying 이라고 그냥 써버리자라고 해서 첫 번째 구문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첫 번째 구문의 모양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어가 그 세 번째에 나옵니다. wit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with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뒤에 나오는 주어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달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with another hurricane expected soon, the residents left home to safer place. 그러면 또 다른 허리케인이 곧 예상되는 가운데 그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집을 떠나서 이런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틀리는 부분이 expected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곧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라고 하는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 hurricane is expected soon인데 여기도 절이고 뒤에도 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with는. 그러니까 is를 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된 것 같지만 나중에 with를 넣고 쓰려고 하면 또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분은 해드리고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문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With that in mind. 모양이 좀 달라졌지만 그걸 마음속에 두고. 그러면 that이 mind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13살짜리가 집에 간 거예요. 근데 that이 앞에서는 that이 mind에 있다니까 that이 주어고 뒤에 거는 13살짜리 아이가 주어온 거죠. 다르기 때문에 with를 써준 거예요. With that in mind. 그럼 that is in mind인데 is를 빼버린 거다. 이 모양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With that in mind. 그 다음에 with the murderer now under arrest. 이렇게도 썼네. 이것도 표현인 거예요, 그냥. 그 이제 살인자가 지금 체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이니 FBI 요원 멀더가 began looking for his accomplice. 공범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됐고 with murder 그 살인자가 사실은 이것도 the murderer is now under arrest. 이런 말인데 주어가 이렇게 with를 붙이니까 is를 빼버려서 요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뒤에 설명됐고 뒤에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with 구문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무료 특강으로 with 구문 특강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시면은 다음 주 중이라도 무료 특강에 무료 특강 있는 자리 아시죠? 그 with 구문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제가 특별히 강의를 했어요. 이런 구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로 쓰이는 거.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문법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언어의 체계를 찾는, 어떤 체계적으로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왔던 것처럼 가정법, 무슨 투부정사 용법 3가지, 현재 완료 용법, 과거 완료 용법 이렇게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무엇이 결정하니까? 단어가 결정하니까. 제대로 된 단어를 제때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단어만 떠올리면 또 문장이 안 되죠. 그럼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놈들이랑 어울리는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의미 덩어리만 갖고 있으면 또 문장이 안 돼요. 뭐가?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문장 전체를 대했을 때 의미 덩어리, 요게 요 순서로 이렇게 붙었구나라는 것만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본인 능력이 떨어져서 이 구문의 전체적인 맥락, 구문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건 품사가 여기서 뭐로 쓰였고, 요거랑 이렇게 연결됐고, 의미 덩어리가 이거고 해서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건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안 돼요. 모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텍스트, 본인이 공부한 텍스트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너무 어려워. 한 문장이 20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15개는 구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그거는 적당한 영어 의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듯 하나 살짝 이렇게 틀리는 여긴 조금 모르겠다.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받아쓰기도 그렇고 다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죠. 계속 보다 보면요. 눈에 익어요. 그럼 그게 그런 뜻이구나. 처음에 의미를 가졌던 게 의문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많이 쓰이는구나 라고 알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의문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텍스트를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외워버리는 게 그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 특강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오늘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건가요? 외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장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뭐요? 단어. 그 단어가 결국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인다라는 모양을 항상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무지 지루하셔가지고 다들 갈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2부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고생하셨고 오늘 그 PT 분들 여기 오셨나요? 응? 없나? 다 오셨구나. PT 분들도 이게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주말 잘 지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